세월호를 둘러싼 그 정치인들의 막말, 폐륜적인 행동들, 도대체 그들이 왜 이런 막말과 폐륜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친박 집회에서 사회자가, 이분도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란 분이 세월호가 다시 인양됐다, 죽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불의한 죽음을 이끌고 와서는 안 된다 라는 폐륜적인 발언을 합니다. 글쎄요, 친박 집회 사회자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정치화된 이미 그 집회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뭐 소회나 발언이기보다는 이들 집단의 그런 그 메시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월호 참사를 함께 국민과 참 추모하고 그리고 미수습자 9분이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예방책을 찾겠다. 이것이 이제 모범 답안일 텐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이런 언행과 발언들이 지속됩니다. 같은 집회에 참석한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은 천안함 사건 희생자, 천안함 사건 7주기죠.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예우를 하고 있다, 대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허위 선동 발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 보도도 되고 바로 잡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수억 대의 뭐 보상금을 받았다느니, 아주 각종 그 특혜를 받았다느니 이러한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일들은 없죠.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일반적인 그 해상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상이 아닌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미수습자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가족을 찾지도 못했는데 무슨 보상이며 무슨 소송이냐, 이래서 모두를 이제 거부하고 계시다가 민사소송의 그 소송 시효가 지나가는 문제도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적인 성금이 천안함 때도 성금이 모금되었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들 중에 일부가 유족들에게 뭐 치료나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뭐 과도하거나 뭐 지나칠 정도는 절대로 아닌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분들이나 그 특정 보수 시민들께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 공격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그 범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전 새누리당계죠. 이 전 새누리당계 중에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인데요. 이분 정말 심각한 그 프로 막말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 해난사고, 참사란 표현도 안 했습니다.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해난사고,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정치에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대처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국민적 애도를 하면 될 것이지, 그 사건 하나 갖고 3년 동안 결국 이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출발 아니냐. 묘하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배가 떠올랐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했는지 이해가 어렵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처음 발생한 것도 정치적 이용이요. 유가족분들께서 너무 좀 참담하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그 큰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아무런 구조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으실 정도의,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는 전원 구조됐다고 허위 사실이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도 투입되지도 않은 수만 명이 잠수부 투입됐다는 그런 거짓이 발표가 되고, 그런 와중에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들,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이용입니까? 여기에 304분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요. 그리고
희생자들이 희생 당시에 촬영했던 동영상들, 휴대폰에 다 담겨 있었던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전 국민이 가치의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참사잖아요. 근데 이걸 정치적 이용이라고 하는 이 멘탈리티, 이부터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그런 상하이 셀비지에서의 인양 노력이 좀 더 박차를 가해지면서 결국 인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당이 집권한 정권도 아니고요. 엄연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새누리 법률권의 수호자 아닙니까? 황교안.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법무부 장관부터 총리까지 모든 국정의 방패막이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리로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가 인양됐는데 무슨 이게 정치적 음모이고 대선 시점에 떠오른 것이라는 건지, 이분이 정말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분의 지능지수나 인식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신과적인 좀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도 잘못됐는지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쨌건 그런데 왜일까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하고 넘어가서는 아무런 대책이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막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 새누리, 지금은 당명이 바뀌고 두 개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전 새누리 의원들이 했던 막말들을 보도된 것만, 기사의 제목과 개요만 모아봤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모아봤더니 총 A4 용지로 16쪽, 16페이지에 달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중복 보도된 어뷰징 기사들은 다 빼고요. 한 건에 하나씩만 모아본 것인데도 제목하고 기사의 제목과 아주 간략한 개요 소개만 모았는데 이게 A4 용지 16페이지에 달할 정도입니다. 일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4년 4월 20일 한기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좌파 색출을 주장을 합니다. 세월호 관련된 내용들을 발설하는 자들 중에 좌파들이 있다. 색출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틀 뒤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19대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당시 의원이 실종자 가족을 전문 선동꾼이다 라고 매도합니다. 논란이 되고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사과하고 그랬죠. 그리고 2014년 5월 19일 날은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세월호 관련 전현직 대통령 수사 요구는 정치 공세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런 발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내용 중에도 세월호 7시간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성실의 의무, 또 국민 보호 의무를 저해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됐죠. 그리고 특검과 검찰의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현직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는 결코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여질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2014년 7월 1일 날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내내 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다가 이제 유가족이 좀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유가족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커다란 그런 소리로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비는 뭐 하고 있나? 라는, 경비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조원진, 친박의 대표격으로 요새 아주 뜨고 있는 의원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삿대질까지 했죠. 그 당시에 그 유가족들에게 당신이 유가족이야? 유가족이면 조용히 해. 뭐 이런 가만히 있어라. 이런 그 삿대질과 함께 막말을 해서 안 그래도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라라는 방송 때문에 죽어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은 가족들인데 그분들께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게 도대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정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2014년 8월 4일에는 당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노숙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회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계셨으니까 국회에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상당히 또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었고요. 2014년 8월 8일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당시 의원이 그 세월호 유가족이 25일째 당시 단식 중이었습니다. 단식 투쟁 중이었는데요. 단식 농성 중이었는데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벌써 실려갔어야 한다. 제대로 단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는 거죠. 참 가족의 참담한 죽음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달라, 특조위 만들어달라, 특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농성 중이던 유가족들 앞에서 할 얘기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해산하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대책위가 좌파를 대변한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그 유명한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다.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돈과 시간이라는 그런 물질을 내세우면서 세월호 인양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정말 비인간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냉정하다라는 비난이 있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재원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 그 이후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되죠. 이 사람이 이 김재원 당시 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세금 도둑이다 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해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그 다음에 다시 세월호 유가족을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왜 고소를 했느냐? 2015년 3월 18일의 일인데요. 당시 이제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대변인 유경근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을 하면서 기자들이 배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해서 가족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이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당연히 그 무혐의 처분이 되어 있고 무리하고 잘못된 정치인이 시민 그것도 국가적인 재난 사고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자신들 지도부에게 비난 좀 했다고 이걸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모아본다면 이 어떤 윤리에 어긋나는 폐륜 행위임은 명확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과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 전술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도 커다란 의문부호가 뒤따릅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그러한 행위이죠.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위선자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욕망, 욕구, 사적인 관계 이런 게 다 있을 것인데 정치인들은 늘 겉으로는 도덕윤리 혹은 뭐 올바름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어떠한 그런 감정도 없는 것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선자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역으로 보자면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그 공적인 부분 도리
준칙 이런 것에 얽매여 살고 있고 그래야만 하는 직업이냐, 그래야만 하는 일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은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꼭 세월호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커다란 그 부분을 차지하겠죠. 국민 다수로부터 멀어져서 지지율이 대통령은 4% 탄핵 직전에 그리고 새누리당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당이 쪼개질 정도의 아주 그 TK와 보수층 어르신들 일부에서만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이롭지도 않고 도의에도 어긋나고 폐륜적인 이런 그 언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나라도 그럴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소위 저개발 국가나 정치 수준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대형 참사나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 재난 사고 앞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이 정치 당파를 불문하고 어떠한 공격이나 비난이나 또는 뭐 음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신들이 그 원인 제공을 했다는 비난을 받거나 위기에 몰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그것이 금기사항이 되는 거죠. 미국의 9.11 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스턴 마라톤 참사, 영국의 힐스보로 참사는 더 그렇습니다. 영국 힐스보로 참사는 그 1980년대에 그 영국 FA 축구 경기에서 원정팀인 리버풀 아주 그 열혈 서포터즈로 유명한 팀입니다. 그 리버풀의 원정 서포터들이 미리 와서 술을 마시고 상당히 흥분, 격앙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입장을 안 시킵니다. 그 영국의 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 뭐 우리도 물론 프로축구는 그렇지만 그 홈팀과 원정팀이 출입하는 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원정팀인 리버풀에 배당된 출입구가 몇 개 안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출입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경기가 곧 시작되는데 티켓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격앙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에서 함성이 들리고 이제 하니까 경기가 시작됐구나. 시간도 그렇고요. 그 리버풀 팬들이 완전히 화가 나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출입구로 몰려드니까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열린 문으로 와 하고 수많은 관중이 그 표 검사도 없이 그냥 밀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그 앞쪽부터 뒤로 계속 사람이 쌓이니까 압사 상태가 일어나고 일부가 그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 객석의 일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참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총 96명이 사망하는 영국 축구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을 하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힐스보로 참사에 대해서 초기에 그 유가족들이 경찰의 책임론과 정부 책임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말이 맞는 것이 입증이 돼요. 경찰이 당시 CCTV를 모두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도 확인이 되고 나중에서 확보된 진술에 따라서 당시 경찰 그 경비 책임자가 잘못된 지시를 한 것도 나중에 확인되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지나친 그 주장이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유가족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해상 참사가 역시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세월호와 유사한 그 배, 페리였죠. 이 배가 1987년에 벨기에 쪽에 지브루지 항을 출항해서 23분 만에
침몰하면서 전복됩니다. 우리와 이제 세월호와 유사한 사건인데요. 이 당시에 그 벨기에에서는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어민의 신고를 받고 해군이 인근에서 모두 즉각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이 그 구조 작업에 참여해서요. 당시 승객과 승무원이 539명, 세월호보다 좀 많죠. 539명이었는데 이 중에 346명을 구조해냅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세월호보다도 오히려 구조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해군이 즉각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346명을 구조해내고요. 하지만 193명은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영국의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돼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6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 참사의 원인은 나중에 확인됐지만 지금 우리 세월호도 인양하면서 램프라고 하는 그 좌현 쪽에 차량 출입 철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게 발견이 됐죠. 늘어져 있어서 절단해냈는데요. 당시 그 재판 과정에도 1등 항해사가 이 램프에 문제가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램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호 역시 램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문제였어요. 사람의 문제, 그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닫아야 하잖아요. 딱 그 페리에 이 램프가 열리고 차들이 와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이제 램프가 이렇게 닫혀서 출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는 램프를 올리잖아요. 올리지 않고 그냥 출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87년이었으니까 전자 계기상의 그 한계도 있었겠지만 경보가 울려졌는데 그걸 2중, 3중으로 감독하는 그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이 담당 직원이 피곤한 나머지 졸고 있었어요. 청해진 해운처럼 이 해운사도 이 승무원들에 대한 인사와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느라고 램프를 못 닫고 출발한 경보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열린 램프로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규정보다 과속한 게 발견이 돼요. 규정보다 과속해서 가게 되면서 빠르게 그 배가 가면서 더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배 역시 세월호처럼 무리한 선박의 구조 변경이 있었음이 밝혀지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 해운사의 방만한 운영, 선원교육 미비 등이 밝혀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침몰 사고 역시 그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영국의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인도 이 유가족들을 비난한다든지 뭐 단순한 사고인데 왜 그러냐, 특별조사에 구청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결국 우리 이 새누리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가 이제 프로파일링이죠. 여기서부터 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들이 그 박근혜와 친박 그리고 새누리 정치인들이 참담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이 폐륜 행위를 하게 된 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이것을 불안의 연쇄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불안 심리가 파급되어 나간 거죠. 그 출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불안의 연쇄 효과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그 출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왜 불안했을까요? 숨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뭘 깨트렸거나 잘못한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불안해지죠. 들킬까봐. 그때 과도하게 갑자기 뭐 착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 또는 그 문제가 있는 곳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죠. 인간의 기본적인 방어 기제예요. 불안이라는 심리인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7시간의 문제, 그 국가적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뭘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집무실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 사적인 공간 내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킬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불안 심리가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전이 됩니다.
뭔가 이 대통령이 이 불안하고 숨기고 있어야 하고 본인들도 그 당시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연히 그 대통령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게 밝혀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 불안 심리가 형성이 돼요. 그것은 국정원에도 연결이 됩니다. 국정원은 특히나 그 최고 권력자만을 위한 사적인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가 됐고, 그래서 이 불안 심리를 연쇄적으로 파급해서 이어받으면서 국정원도 불안 심리가 조직 전반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이 또다시 새누리당으로 이어진 이 불안의 연쇄 효과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도 역시 우리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억압, 부인, 반동 형성 같은 거죠.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는요, 분명히 우리가 자각하거나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리 누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할 경우, 이것을 내가 알아채고 받아들이게 될 경우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우리 신체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대뇌는 그 엄청난 잘못을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이것이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예요. 부정 역시 마찬가지죠. 뻔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해요. 지금 눈앞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야구 경기에서 10대 0으로 이기다가 11대 10으로 재역전을 당해요. 이 현상은 현실이 아니야 라고 자꾸 내 대뇌는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환상이고 뭔가 잘못된 거고 뒤집어질 거고 심판의 어떤 미스 판단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정이라는 자기 보호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이라는 거는 거꾸로 내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밟았어요. 근데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너 일부러 그랬지라고 하면서 큰일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왜 내 발을 밟아야 거꾸로 내가 발을 밟은, 그래서 가해 행위를 한 피해자한테 그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거죠. 똥낀 놈이 성낸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반동 형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상 심리, 이상 행동인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컨트롤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범죄 행동이나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박근혜 또 새누리당 의원들, 정치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된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방어 기제적인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알죠. 인지상정, 환난상률, 그리고 공감, 연민, 이런 것들이 인간성의 기본이다라는 걸 다 알고, 그리고 오랜 세월 거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행하게 될 경우에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윤리적인 의식, 올바른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 부분들을 억압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합리화와 투사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그쳐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화를 내고, 그러면 주변에서 쟤 왜 저래? 쟤 아직 예의가 없군. 뭔가 덜 배웠군.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건 어린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 단계로 그런 방어기제 발동에 의해서 형성된 이상심리와 이상행동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전략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합리화죠. 합리화. 명분을 만들어내고 사후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냅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유병원, 청해진 해운 등의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는 투사의 그런 방위제의 발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병원을 하나의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고 국가와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그렇게 싹 빠져나가는 형태의 합리화와 투사에 의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상당 부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그 보수적인 그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 유병헌이 잘못이지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 라는 그런 그 논리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세요. 그건 그만큼 이제 이들의 이런 합리화라는 대응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왜 자기 자신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제기나 또는 유가족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정치적인 행동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불필요하게, 폐륜적인 세월호 가족들을 공격하는, 비하하고 조롱하는 이런 막말과 행동들을 해야 했을까라는 데서 우리는 동일시라는, 심리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일시라는 것은 어떤 대상, 주로 사람이죠. 어떤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보거나 실패하거나 비난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고 이것이에요. 그게 특정인에게 아주 고착화된 것, 그리고 지나치게 강한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일탈심리, 이상심리적인 동일시로 보고 있는데, 새누리 정치인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메카시즘이라는 그 마녀 사냥, 그 좌파, 몰이,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공화당 내에 초선 의원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이래서 이제 와해시켜 내갑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이 택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와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누리 당시 의원들은 박근혜와 자신을 동일시시켜버립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겪는 비판이나 져야 할 책임은 자기와 똑같다고 느끼고 아주 공격적 방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동일시가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조금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팬덤, 내가 좋아하는 스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이들과 동일시하게 돼요. 축구 국가대표와 나를 동일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기면 너무 나도 기분 좋아. 내가 선수도 아닌데 막 발이 막 앞으로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 새누리 정치인들이나 친박 지지자들이 보이는 동일시는 조금 병적인 거죠. 그런 어떤 모범화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기도 하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 낮은 자존감이라는 문제가 도사립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고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신의 인성, 인격,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와 동일시해야만 자기 존재에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대개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일어나죠. 아직까지 자아 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시기이다 보니까 롤 모델이 필요한 거고 누군가 동일시할 그런 성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 영웅을 찾기도 하고 위인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자아가 완전히 형성될 때에는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팬덤이란 것이 그래서 청소년기를 벗어나면서 이게 약화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인데, 이들은 더구나 일반 성인들도 아니고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부심, 심지어 나르시시즘까지도 될 수 있는 자기 어떤 정체성, 이것을 강하게 가져야만 되는 정치인들인데, 이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처음 출발 단계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지도나 자신의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누군가의 세력의 일부가 되어서, 누군가의 어떤 보스를 추종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공천받고, 그러한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나 그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단순히 공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이러한 풍토 속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가 전두환이건, 그가
노태우건 그가 박근혜건 누구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최고 권력자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부터 탈피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약한 사람, 그래도 자아정체성, 자존감을 강하게 가지면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치인들은 상당히 불편한 시간들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 과도한 동일시가 강요되는 그 정치 풍토화에서 그러다가 이제 탄핵을 4개로 해서 갈라져 나온 거죠. 바른정당 소속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주로 수도권이나 이곳을 기반으로 하는 분들은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새누리 자유한국 친박 쪽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지나친 그 친박 동일시가 자기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런 누군가에게 빌붙고 일부가 되고 무조건 따라가고 이런 존재가 아닌데 너무 불편했던 거죠.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반감, 반발, 문제 제기했다가 완전히 공격당하고 매도당하고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그런 탄압을 겪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동일시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폐륜적인 행위들이 여전히 지금 세월호 인양한 이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설명은 4단계 범죄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인데요. 이들의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막말, 폄하, 명예훼손, 모욕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 범죄 심리는 꼭 그렇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안 받고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의 규범, 인식, 관념에서 이탈하는, deviance라고 하죠. deviate 되는, 일탈되는 행동들을 일단 범죄심리 영역에서 분석하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 국민의 어떤 대변자가 돼야 하고, 사회의 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폐륜적인, 막말, 그리고 피해자들을 폄하, 명예훼손, 모욕하는 이런 언행들을 하는 것을 당연히 범죄심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4단계인데요. 첫째, 가해의 부정심리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가해의 부정심리. 이게 뭐냐? 내가 분명히 가해 행위를 한 거예요.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상처 소금을 뿌린 행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가해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행동이 가해 행위가 아닌 것은 뭐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치적인 적으로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그런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야당 같은 존재,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정치 행위이지 가해 행위가 아니라 가해 부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피해의 부정심리가 나타나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얼마나 아플까, 상처를 입었을까 라는 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종북 좌파라고 그들이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전혀 그런 피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받지 않을 거야 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참사 자체에 대해서도 그 참사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늘 그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교통사고의 하나일 뿐이야. 세상에서 늘 사고는 발생해. 근데 왜 유난하게 3년 넘게 다른 사고도 그럴 거야? 이런 식의 이제 피해 부정의 심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접근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힐스보로 참사는 지금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와 배상보상을 둘러싼 이야기. 누구도 왜 아직까지도 그래라는 얘기를 영국에서는 아무도 안 해요. 세월호 참사 역시 마찬가지죠.
304명이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다에 떠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전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래 없었던 일을 하자라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그냥 추돌사고나 교통사고라고 넘길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피해의 부정심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비난자에 대한 비난심리예요. 자신들의 그런 일탈적 범죄적 행동에 대해서 왜 너 그랬어? 패륜적이야.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심리인 거죠. 너희들은 뭐 잘났어? 라는 겁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피해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대중 여론 또 언론에 대해서 너희들은 뭐 잘못한 게 없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박 집회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 나와서 박근혜에게 돌 던져라.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인용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자에 대한 비난 심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 심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 범죄 심리의 4단계가 상위 가치의 호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 일정한 룰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 혹은 도리에 어긋났다, 이것은 아는데,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또 그 중요한 가치 때문에 합리화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상위 가치의 호소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안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 절체절명한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자꾸 막 대통령 공격하고 이러면 북한이 그것을 이용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서서 그 원인 행위가 되는 세월호 가족들 공격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해야 해. 라는 거죠. 여기 상위 가치에 대한 호소. 특히 대통령을 보호해야 해. 라는 거죠. 대통령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애국이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주장들이 이어지니까 이걸 차단해야 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4단계 이 범죄 심리가 이들 새누리 그 국회의원들에게 마치도 하나의 어떤 의식화처럼 공급되고 그것이 또 친박 지지자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도 개입하고 언론 방송이 조응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 국가적인 이런 그 다중 범죄 심리가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서는 안 될 패륜적인 그런 세월호 가족에 대한 폄하, 허위사실 유포, 카톡, 문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런 세월호 그 배지를 달고 다니는 행위 자체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러한 그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건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새누리 전신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들이 여러 명이 앞장서서 세월호 가족들을 폄훼하고 참사를 왜곡하고 이러한 언행들을 했던 것들이 정치적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지금도 심판을 받는 과정이긴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패륜 행위들이 이런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이었건 또는 범죄 심리, 일탈 심리의 일환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개인도 범죄 행동을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것인 것처럼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이 국가 사회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이러한 그 탄핵과 국정농단, 국기문란, 국가 위기 사태까지 몰고 간 데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잘못된 권력 범죄 행위를 감싸고 옹호하고 보호하면서 이 막말과 패륜 언행들을 일삼았던 그 새누리 당시 국회의원들은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그 책임들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 주셔야 하고 선거에 참여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정말 이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정치 집단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는 이런 그 폐륜적 막말 정치가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그 원인 제공을 했다는 비난을 받거나 위기에 몰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그것이 금기사항이 되는 거죠. 미국의 9.11 참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보스턴 마라톤 참사, 영국의 힐스보로 참사는 더 그렇습니다. 영국 힐스보로 참사는 그 1980년대에 그 영국 FA 축구 경기에서 원정팀인 리버풀 아주 그 열혈 서포터즈로 유명한 팀입니다. 그 리버풀의 원정 서포터들이 미리 와서 술을 마시고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입장을 안 시킵니다. 그 영국의 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 뭐 우리도 물론 프로축구는 그렇지만 그 홈팀과 원정팀이 출입하는 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원정팀인 리버풀에 배당된 출입구가 몇 개 안 됐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사고를 우려한 경찰이 출입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경기가 곧 시작되는데 티켓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격앙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에서 함성이 들리고 이제 하니까 경기가 시작됐구나. 시간도 그렇고요. 리버풀 팬들이 완전히 화가 나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출입구로 몰려드니까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열린 문으로 와 하고 수많은 관중이 표 검사도 없이 그냥 밀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그 앞쪽부터 뒤로 계속 사람이 쌓이니까 압사 상태가 일어나고 일부가 그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 객석의 일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참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총 96명이 사망하는 영국 축구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을 하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힐스보로 참사에 대해서 초기에 그 유가족들이 경찰의 책임론과 정부 책임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말이 맞는 것이 입증이 돼요. 경찰이 당시 CCTV를 모두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도 확인이 되고 나중에서 확보된 진술에 따라서 당시 경찰 그 경비 책임자가 잘못된 지시를 한 것도 나중에 확인되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죠. 지나친 그 주장이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유가족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해상 참사가 역시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세월호와 유사한 그 배, 페리였죠. 이 배가 1987년에 벨기에 쪽에 지브루지 항을 출항해서 23분 만에 침몰하면서 전복됩니다. 우리와 이제 세월호와 유사한 사건인데요. 이 당시에 그 벨기에에서는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어민의 신고를 받고 해군이 인근에서 모두 즉각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이 그 구조 작업에 참여해서요. 당시 승객과 승무원이 539명, 세월호보다 좀 많죠. 539명이었는데 이 중에 346명을 구조해냅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세월호보다도 오히려 구조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해군이 즉각 투입돼서 하다 보니까 346명을 구조해내고요. 하지만 193명은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되죠. 이 사람이 이 김재원 당시 의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세금 도둑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그 다음에 다시 세월호 유가족을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왜 고소를 했느냐? 2015년 3월 18일의 일인데요. 당시 이제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대변인 유경근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을 하면서 기자들이 배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해서 가족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이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당연히 그 무혐의 처분이 되어 있고 무리하고 잘못된 정치인이 시민 그것도 국가적인 재난 사고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자신들 지도부에게 비난 좀 했다고 이걸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모아본다면 이 어떤 윤리에 어긋나는 폐륜 행위임은 명확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과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 전술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도 커다란 의문부호가 뒤따릅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그러한 행위이죠.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위선자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욕망, 욕구, 사적인 관계 이런 게 다 있을 것인데 정치인들은 늘 겉으로는 도덕윤리 혹은 뭐 올바름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어떠한 그런 감정도 없는 것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선자라고 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역으로 보자면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그 공적인 부분 도리 준칙 이런 것에 얽매여 살고 있고 그래야만 하는 직업이냐 그래야만 하는 일이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은 여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꼭 세월호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당히 커다란 그 부분을 차지하겠죠. 국민 다수로부터 멀어져서 지지율이 대통령은 4% 탄핵 직전에 그리고 새누리당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당이 쪼개질 정도의 아주 그 TK와 보수층 어르신들 일부에서만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이롭지도 않고 도의에도 어긋나고 폐륜적인 이런 그 언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나라도 그럴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소위 저개발 국가나 정치 수준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대형 참사나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 재난 사고 앞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이 정치 당파를 불문하고 어떠한 공격이나 비난이나 또는 뭐 음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용했는지 이해가 어렵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처음 발생한 것도 정치적 이용이요. 유가족분들께서 너무 좀 참담하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그 큰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아무런 구조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듯한 그 느낌을 받으실 정도의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는 전원 구조됐다고 허위 사실이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도 투입되지도 않은 수만 명이 잠수부 투입됐다는 그런 거짓이 발표가 되고 그런 와중에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들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이용입니까? 여기에 304분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희생자들이 희생 당시에 촬영했던 동영상들 휴대폰에 다 담겨 있었던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전 국민이 가치의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참사잖아요. 근데 이걸 정치적 이용이라고 하는 이 멘탈리티 이부터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그런
상하이 셀비지에서의 인양 노력이 좀 더 박차를 가해지면서 결국 인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당이 집권한 정권도 아니고요. 엄연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새누리 법률권의 그 수호자 아닙니까? 황교안.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한 법무부 장관부터 총리까지 모든 국정의 그 방패막이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리로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가 인양됐는데 무슨 이게 정치적 음모이고 대선 시점에 떠오른 것이라는 건지, 이분이 정말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분의 지능 지수나 그 인식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신과적인 좀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도 잘못됐는지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쨌건 그런데 왜일까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하고 넘어가서는 아무런 대책이 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막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 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에 그 새누리, 지금은 뭐 당명이 바뀌고 두 개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전 새누리 의원들이 했던 막말들을 보도된 것만, 기사의 제목과 개요만 모아봤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모아봤더니 총 A4 용지로 16쪽 16페이지에 달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같은 내용이 뭐 여러 곳에 중복 보도된 어뷰징 기사들은 다 빼고요. 한 건에 하나씩만 모아본 것인데도 제목하고 기사의 제목과 아주 간략한 개요 소개만 모았는데 이게 A4 용지 16페이지에 달할 정도입니다. 일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4년 4월 20일 한기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좌파 색출을 주장을 합니다. 세월호 관련된 내용들을 발설하는 자들 중에 좌파들이 있다, 색출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틀 뒤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19대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당시 의원이 실종자 가족을 전문 선동꾼이다 라고 매도합니다. 논란이 되고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사과하고 그랬죠. 그리고 2014년 5월 19일 날은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세월호 관련 전현직 대통령 수사 요구는 정치 공세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런 발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그 최종 심판 내용 중에도 세월호 7시간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그 성실의 의무, 또 국민 보호 의무를 저해했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됐죠. 그리고 특검과 검찰의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현직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는 결코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여질 수만은 없는 부분입니다. 2014년 7월 1일 날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내내 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다가 이제 유가족이 좀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유가족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커다란 그런 소리로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비는 뭐 하고 있나? 라는, 경비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조원진, 친박의 대표격으로 요새 아주 뜨고 있는 의원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삿대질까지 했죠. 그 당시에 유가족들에게 당신이 유가족이야? 유가족이면 조용히 해. 뭐 이런, 가만히 있어라. 이런 삿대질과 함께 막말을 해서, 안 그래도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라라는 방송 때문에 죽어서 너무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입은 가족들인데 그분들께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게 도대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2014년 8월 4일에는 당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노숙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회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계셨으니까 국회에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상당히 또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었고요. 2014년 8월 8일에는 새누리당 안홍준 당시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이 25일째 당시 단식 중이었습니다. 단식 투쟁 중이었는데요. 단식 농성 중이었는데 제대로 단식을 했으면 벌써 실려갔어야 한다. 제대로 단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난을 하는 거죠. 참 가족의 참담한 죽음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달라, 특조위 만들어달라, 특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농성 중이던 유가족들 앞에서 할 얘기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해산하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대책위가 좌파를 대변한다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그 유명한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다.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돈과 시간이라는 그런 물질을 내세우면서 세월호 인양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냉정하다라는 비난이 있을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재원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 그 이후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막말, 폐륜적인 행동들 도대체 그들이 왜 이런 막말과 폐륜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친박 집회에서 사회자가 이분도 모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란 분이 세월호가 다시 인양됐다. 죽음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불의한 죽음을 이끌고 와서는 안 된다. 라는 폐륜적인 발언을 합니다. 글쎄요. 친박 집회 사회자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 정치화된 이미 집회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소회나 발언이기보다는 이들 집단의 그런 메시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월호 참사를 함께 국민과 참 추모하고 그리고 미수습자 9분이 돌아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예방책을 찾겠다. 이것이 이제 모범답안일 텐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이런 언행과 발언들이 지속됩니다. 같은 집회에 참석한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은 천안함 사건 희생자, 천안함 사건 7주기죠.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예우를 하고 있다, 대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허위 선동 발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도 되고 바로 잡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수억 대의 보상금을 받았다느니 아주 각종 특혜를 받았다느니 이러한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전혀 그런 일들은 없죠.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일반적인 해상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에 따라서 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상이 아닌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미수습자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가족을 찾지도 못했는데 무슨 보상이면 무슨 소송이냐 이래서 모두를 이제 거부하고 계시다가 민사소송의 소송 시효가 지나가는 문제도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적인 성금이 천안함 때도 성금이 모금되었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들 중에 일부가
유족들에게 뭐 치료나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뭐 과도하거나 뭐 지나칠 정도는 절대로 아닌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분들이나 특정 보수 시민들께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 공격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범보수 진영이라고 불리는 전 새누리당계죠. 이 전 새누리당계 중에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인데요. 이분 정말 심각한 프로 막말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참사는 근본적으로 해난사고, 참사란 표현도 안 했습니다. 세월호는 근본적으로 해난사고,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정치에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대처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국민적 애도를 하면 될 것이지 그 사건 하나 갖고 3년 동안 결국 이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출발 아니냐. 묘하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배가 떠올랐다.